안녕하세요. 하우패스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승현 평가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네. 오늘은 34기에 이제 합격하신 송태민 평가사님과 좀 만나서 합격 수기, 그다음에 공부했던 과정, 이런 것들 좀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모셨어요. 일단 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2년차 유예로 합격하게 된 34기 송태민 평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뭐 좀 비주얼이 괜찮으시네요. 네. 자, 본격적으로 좀 얘기하기 앞서서 좀 네. 이렇게 궁금한 게 좀 있어요. 근데 보면 이 평가사라는 거를 좀 선택하신 계기라든가 이런 네. 것들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사실 네. 살던 집이 네. 경매로 넘어간 적이 있는데요. 그건 안 좋은 얘기네요. 네. 네, 물론 결과적으로 이제 보증금 네. 다 받고 좋게 끝났지만 그 당시에 경매 절차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감정평가사 직업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이 만약에 내가 된다면 이러한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뭐 제가 사랑하는 이제 주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자산도 지켜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 되게 매력적인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직업군인으로 7년간 근무를 했었는데요. 오, 네, 하사관? 네, 어, 공군 중사 전역했습니다. 오늘 내가 본 중사들은 굉장히 늙었었는데요. 네, 맞아요. 요즘엔 빨라가지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동일한 업무 패턴 그리고 업무 일과 시간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 매너리즘에 좀 빠져 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자기가 일한 만큼 돈을 벌어가는 체계다 보니까 그 자체가 내 인생의 추진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 정말 매력적인 직업이나 하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10시에 주무세요? 요새도? 조금 패턴이 좀 바뀌긴 했지만 한 12시? 한 어, 12시? 예. 부럽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럼 감정평가사를 이런 이유로 시작을 하셨는데, 굳이 하우패스에 오셔서 보면은 다른 학원을 안 다니시고 하우패스만 다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하우패스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하우패스 처음에는 이제 2차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1차를 먼저 생각만 한다고 해서 보니까 강사진 분들이 짱짱하시잖아요. 1차 하우패스 1차 강사진들이.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1차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2차 공부도 같이 선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우패스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가장 매력적으로 느꼈던 점은 그 감정평가사 시험 자체가 실제 평가사님들이 들어와서 출제위원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현업에서 많이 경험해보신 분들이 더 좋은 정보들을 많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분들이 또 오랜 기간 동안 강사님으로 경력을 가지고 하셨다 보니까 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경험칙은 하우패스가 제일 좋긴 네, 합니다. 네. 예. 근데 보니까 이게 합격 후기, 수기를 좀 읽어보니까 1차를 지금 뭐 3개월 만에 합격하셨다고 해요. 저는 네, 네. 통상 이 3개월이라는 수치를 사실 수험생들한테 잘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게 네, 좀 많이 힘들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좀 도전하지 마라. 그냥 천천히 차곡차곡 해나가라 하는데 1차를 진짜 3개월 만에 100일 안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네. 원동력이라든가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요. 결국은 평균 60점만 넘기면 되고 명가락이 없으면 된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합격 요인 중에 가장 컸던 것들이 실제 기본 강의가 끝나고 나서 과목별로 제가 기출 문제를 시간을 재고 풀어보았거든요. 그러면서 현재 내가 기본 강의를 듣고 나서의 실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떤 과목에 좀 더 힘을 주고 다른 과목을 좀 여유롭게 가지고 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모든 수험생들이 무서워서 잘 못하거든요. 이게 중간중간 본인을 점검하는 게 예, 사실 저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일단 한 바퀴는 돌려야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셨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 좀 1차 중에서 그래도 제일 어렵게 느끼신 과목은 어떤 과목이세요? 음,
저 처음에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강관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워낙 짧았다 보니까 여유 없이 강의를 들었어야 되는데 강의 수가 굉장히 많고 범위도 넓다 보니까 되게 부담감이 컸었어요. 강관법이라는 과목이. 근데 이상권 교수님 통해 가지고 결국은 커리큘럼 따라가다 보면 반강제적으로 이제 좀 외워지겠죠. 회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부담감이 다시 적어져서 결국 이래서 사람들이 강간법은 쉽다고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목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크게 막 어렵다라기보다는 워낙 공격적이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했다기 보니까 그래 이 과목은 이 정도 점수만 받으면 돼 이런 생각으로 해서 크게 부담되는 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통상 보면은 1차 수험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회계랑 경제를 좀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송태민 평가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이렇게 해결을 하셨어요? 그 어려운 부분들은. 저도 회계 경제가 가장 어려울 거라고 미리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처음에 회계 경제를 위주로 한 달 동안 기본 강의를 먼저 돌렸거든요. 한 달 정도만? 네. 그리고 무조건 명가락만 넘기자라는 전략으로 해서 기출 문제를 한 3회차 정도를 제가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부 다 명가락이 넘는 한 50점대 점수가 나오길래 이 정도면 시험 한 달 전에 다시 한번 내가 틀렸던 문제들만 계속 풀어보면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송태민 평가사님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그런 거지 네, 이게 모든 분들에게 도전해 보라고 저는 권장해주고 싶지는 않긴 해요. 사실 저도 좀 많이 한 달 반 정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사실. 근데 대단하시네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저도 사실 뭐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누군가에게 1차 공부를 3개월만 해라라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거든요. 뭐 그 상황이 예를 들어 동차를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2차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시간을 줄여야 되고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 방법은 별로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다 같이 이렇게 별로 긴장감도 많이 없으셨던 것 같고 말하자면 좀 쫄았다고 해야 되나? 속된 말로 약간 그냥 좀 공부를 굉장히 대담하게 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성격의 분들은 뭐 3개월 단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만큼 위험 요소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대단하십니다. 근데 자, 2차로 이제 좀 넘어와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보면 2차도 역시 또 다른 과목이 통상적으로 저희가 실무를 좀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역시 뭐 실무가 어려우셨어요? 아니면 통상적인 사람들과 달리 다른 과목이 더 어려우셨어요? 보통 대부분 수험생분들은 실무를 먼저 접하고 그 다음에 이론 복귀를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 접했을 때는 어떤 세 과목 모두 다 어려웠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제 실무를 처음에 배웠을 때는 과목마다 이제 일단 특성이 다 다른데 실무는 답안 현출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기본 강의를 들었는데 답을 못 쓰겠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문제를 분석을 하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보고서 형식으로 답안을 현출해 나가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문제를 계속해서 풀면서 답안 작성 자체가 익숙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 과정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통상 힘들어들 하시고 네. 포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보면은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쓰셨던 것 같아요. 시간 자체를. 근데 2년 좀 넘게 공부를 하시면서 뭐 이게 그러면 뭐 독종이라든가 하우패스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마 진도에 맞춰서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저희들이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셨어요? 실제로? 아니면 이용하셨다면 좀 효과는 보셨나요? 저는 독종 프로그램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사실 수험생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실무 문제를 푼다고는 하지만 각 잡고 딱 푸는 게 되게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거든요. 그런데 독종에 나오면 모든 수험생들이 다 자리에 앉아서 그 시간에 실무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러면 반강제적으로 이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통상 초반에 실무를 한 300점 정도 풀었는데 독종을 나오면 200점을 채울 수 있어요. 오전에. 그래서 그때 200점 채우고 점심 먹고 나서
100점만 이제 채우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어느 순간 이미 200점을 끝내놨네 오전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활용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급 플러스 문제를 위주로 많이 주시는데 그게 어차피 강사님이 만드신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강의와의 연계도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뭐 독종 300이나 이런 것까지 쭉 끌고 가셨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독종 300은 그래도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제 생각인데. 그때 독종 300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실무만 풀었고요. 이론 법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차만 뽑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보고 내가 아는 논점인지 아닌지 그 정도만 파악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사실 하루 종일 300점을 푼다는 게 매일 시험을 매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 시리법 다 쓰면. 그래서 전 목차 잡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특히 뭐 이렇게 실무 공부는 저희 수험생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는 게 실무 공부다 보니까 실무 공부에서 딱히 좀 꼭 이것만은 지켜라라고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을까요? 모든 수험생분들은 결국 실무 문제를 처음 접하실 때 결국은 문제를 계속 많이 풀어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단순히 예시 답안을 보고 그대로 이제 따라 쓰는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고 그냥 무작정 별 생각 없이 답안을 이제 쓰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무 문제 각 자료의 배분들이 있잖아요. 자료들이 이렇게 배분이 돼 있으면 실제 평가 방법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 자료는 어디에서 활용되는지 하는 것을 별도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실제 문제를 풀 때 내가 문제 분석의 속도를 빨리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목차를 빨리 뽑아낼 수 있는 정도로 해서 단순히 생각 없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좀 전략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거는 좀 실무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좀 들을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통상 회독수를 늘리라는 게 이런 세트 자료들을 좀 빨리빨리 잡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건데, 통상 미리 그걸 느끼고 공부를 잘 하시는 분 같긴 하네요, 보니까. 이론도 사실, 감정평가 이론이 사실은 저는 공부할 때 정말 어렵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좀 궁금합니다. 이 공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시는 분 같아서. 이론을 좀 다른 사람 대비 내가 조금 특별한 방법이 있었다, 노하우가 있었다라고 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이론 공부를 하면서 득을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은 제가 이제 군 생활 7년 했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독서 모임을 하면서 철학책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 철학책을 읽으면 그 문장을 해석하려고 고민하는 시간이 많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글을 볼 때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감정평가 이론 기본서를 보면서 저는 글을 보고 좀 생각을 많이 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문장을 이제 쪼개면서 체계를 만들고, 그러고 그런 기본서를 토대로 서브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결국은 실제로 내가 논리적인 글을 쓰는데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론 문제를 봤을 때도 내 머릿속에 내가 만들어 놓은 기본서를 토대로 만들어 놓은 서브 안에서 어떤 체계 안에 해당되는지 그것도 파악을 한 다음에 내가 머릿속으로 체계 안에서 다시 또 이제 나무치기, 가지치기로 해가지고 이제 체계들이 있으면 그걸 다시 목차로 꺼내놓고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론은. 사실 그쵸. 이론을 철학책에 동일시한 거는 굉장히 좋은 비유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론 공부를 하면서 이게 한국말이긴 한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게 사실 그 숨은 뜻을 모르는 게 이론이긴 하거든요. 법규랑 좀 다르게 초반에 접근하기 쉽지만 나중에 너무 어려워지는 과목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철학을 공부하라 할 수는 없을 거는 같지만 어쨌든 그런 로직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쉽다라고 얘기하는 법규가 이제 실제로 송태민 평가사님 같은 경우에도 쉽게 공부를 하셨는지, 아니면 본인은 스스로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법규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게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행정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결국은 행정법
듣고 난 다음에 개별법 기본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행정법이 정말 중요하고 이 법 논리 안에서 개별법 사안을 가지고 논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미리 행정법 논점을 외우기 시작을 했어요. 개별법 강의가 들어가기 전에. 그 행정법 기본 강의가 진행되면 그거를 다시 원페이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다시 그 논점들을 외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외웠다라는 것은 활자를 외웠다는 게 아니라 이 논리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해당 논점을. 그리고 실제로 개별법 기본 강의를 들어갔을 때는 기본에 일단 뭐 행정법 일반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적으로 뭐 하자승계 이런 논리들이 그대로 활용되는 것을 보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실제 그게 그 이해가 빨리 되시던가요? 사실 그 법규를 사실 법규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힘들어하는 게 그 말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힘들어하시는 건데 그 특별히 어렵거나 그런 것들을 좀 극복했던 아니면 해결했던 방법이 있으실까요? 일단 기본서는 최후로 봤고요. 우선 시중에 있는 서브를 한 두세 권 정도 이제 펼쳐놓고 동일한 논점을 같은 이야기인데 각 강사님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이렇게 대조하면서 읽어봤고요. 그 중에 가장 제가 잘 읽히고 이해가 잘 되는 글을 위주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개를 봐도 이해가 안 된다면 그때는 해당 파트에 대한 기본서를 열어봤고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네, 꼭 이건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 후배분들한테 조금 한번, 아, 이 강사는 진짜 괜찮다. 꼭 한번 들어보라고 말하자면, 아니, 뭐, 1, 2차 과목 다 유명하신 분들이 많긴 하지만, 굳이 정말 본인이 도움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교수님들 좀 추천해 주실 분이 있을까요?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1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상곤 교수님 정말 추천해 드리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과목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고민도 해보시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자율주행 모드처럼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어느 순간 고득점이 돼 있는, 그래서 별로 정말 처음에는 양이 많아서 부담스럽게 접근했지만 어느 순간 점수를 잘 받게 되는 과목이 강간법이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는 정말 편하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2차 네. 교수님은 2차 교수님은 김상황 평가사님 도움 많이 됐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김상황 평가사님 수업이 사실 좀 어렵거든요. 저도 처음에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급 문제를 한 회독수를 늘리고 난 다음에 기본 강의를 빠르게 다시 한번 돌렸어요. 그러면 분명 내가 모르고 넘어갔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수업 중에 내가 놓쳤던 부분들을. 그럼 정말 수준이 높은 수업이었구나.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들었을 때 그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거기 뚫고 나가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기본 강의를 들으면 다시 그걸 뚫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도움이 많이 받았고, 그리고 수업 중에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근데 이러한 공부법이 실무뿐만 아니라 이론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 공부에 대한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글을 읽고 한번 고민 한번 해보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주 유도해 주셔가지고 되게 좋은 강사님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뭐 이상곤 교수님이야 워낙 유명한 분이시고 또 김상환 평가사가 워낙 이분도 원체 유명하긴 하신데 뭐 괜히 어렵다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에 좀 갇혀 계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도 그분한테 배우면서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실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그냥 수험생이었던 입장에서 저도 추천드리고 싶은 강의긴 합니다. 뭐 근데 좀 이건 좀 번외의 얘기긴 한데 이제 공부하면서 내가 다시 공부하는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나 이거는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싶어 하는 것들 있잖아요. 왜 우리 생각할 때 보면 내가 왜 그때 왜 이 공부를 이렇게 했었지? 아니면 뭐 이 부분을 왜 잘못했었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 이론 법규 공통인데요. 이론 법규를 실제 답안을 작성을 하려고 할 때 기본 강의는 다 끝났고 나 나름대로 공부를 했지만 답안이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시 답안을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이게 정답이구나 생각을 하고 예시 답안을 통째로 외운 거예요. 근데 절대 그걸 외운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내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시 답안을 통으로 외운다는 게 결국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 문제에 맞게끔 목차도 뽑고 나만의 논리대로 글을 써 내려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문제만을 풀기 위한 공부법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때 사실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봐왔던 송태민 평가사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냥 좀 이렇게 비주얼 자체가 괜찮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심도 있게 했다고 생각은 못 했는데 보면서 오히려 저도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공감이 많은 부분들도 있고 수험생들이 꼭 들었으면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좀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실제로 암기만 한다고 해가지고 내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면 워낙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공부 시간을 실제로 하루에 한 얼마 정도 소비하셨어요? 네, 그 시기마다 다른데요. 실무 같은 경우에 초반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전 무조건 300점을 풀자라는 생각이었고 300점을 풀려면 거의 8, 9시간을 그렇게 실무만 풀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론 법규 이외에 실무로만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10시간 이상씩은 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밤 늦게까지. 그리고 실무 과목이 좀 이제 답안 작성이 익숙해졌다라는 시기가 오면 그때는 제가 이론 법규 기본서를 가지고 아니면 시중에 있는 서브를 가지고 저만의 서브를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실무의 양을 많이 줄였고 이론 법규의 양을 늘렸기 때문에 하루에 한 7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브를 완성한 시기가 실제 시험일로부터 거의 한 반년 정도 남은 시기였어요. 그때부터는 좀 여유롭게 공부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암기하시면서 그냥 암- 이해하고 암기하고 뭐 본인 써. 암기는 별로 하진 않았고요. 보통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서브를 가지고 내가 글을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내가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서브만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그 문제에 따른 강평 자료나 아니면 실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 자료를 추가적으로 서브에 기입하는 그런 단계가 있었고요. 그 시기에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고 실제 시험 한 달 전에 바짝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체력을 비축하자라는 마인드로 하루에 한 4시간 공부할 때도 있고 그냥 많이 하면 한 6시간 이 정도 그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 그러면은 의외로 막 체력 관리나 이런 것들은 크게 힘들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보면은 통상 보면은 계속 빠듯하게 오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은 번아웃 이런 게 오는데 혹시 뭐 그런 슬럼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겪으시긴 하셨나요, 혹시? 슬럼프는 없으면 없다고 네, 얘기하셔도 돼요.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긴 하는데, 이거는 다른 수기를 보시면서 해결하세요. 네. 그다음에 뭐, 또 하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실제 시험장이나 이런 데 가면, 사실 저희가 멘탈을 잡는 게 거의 한 9할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험장이나 이런 데서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좀 좋은 팁, 이런 거 있을까요, 혹시? 실제 시험장에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스터디 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도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스터디 공부를 할 때, 스터디 시험을 볼 때, 사람들이 오로지 뭐 스터디 잘 보기 위해서 스터디 보내 그냥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어차피 오픈북을 미리 안 했기 때문에 그때 내가 답안을 쓰고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객관적인 척도 이 상황 안에서는 객관적인 척도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마음가짐을 먼저 가지고 있었고요. 실제 시험장 가서도 내가 이 정도만 쓰면은 남들보단 잘하겠지. 합격권 안엔 들어오겠지라는 그런 식으로 멘탈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스터디에 임하는 자세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도 실무가 많이 어렵게 나왔잖아요. 예. 네, 그때 되게 끝나고 꽈랑 맞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점심시간에 이제 수험생들 다 표정을 보니까 다 이제 죽상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숫자는 틀렸을지 몰라도 필요한 약술들은 최대한 풍부하게 적고 나왔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차별화가 분명히 있었을 거야. 하면서, 그러면 신경 쓰지 말고 이론 복기만 잘하자. 꽈랑만 안 하면 합격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근데
좀 뭐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감탄이 나옵니다. 네, 근데 보니까 공부를 되게 전체적인 양으로 밀어붙이다기보다도 엉덩이로 공부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머리로 좀 공부를 하셨던 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 그 이론 법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조건 무한한 양보다 어떤 질적인 부분을 좀 높이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진짜 공부하실 때 썼던 방법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진짜? 어, 일단 양보다 질로 공부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양보다 질이 음, 뭐냐면 고통스러운 공부거든요. 음, 이를테면 뭐 실무 문제를 회독을 늘리다 보면 해당 논점 문제 분석 시간이 엄청 빨라지거든요. 익숙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크게 고민하지 않고 답안을 쓸 수 있는 경지가 돼요. 그리고 또는 단순히 기본 강의를 인터넷 강의를 듣는 거나 크게 머리를 쓰지 않는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공부보다는 저는 이제 기본서를 읽고 고민하면서 체계를 만들고 서브를 만드는 거나 아니면 법규 논점을 보면서 왜 이 서브의 내용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을까 하면서 고민해보고 그리고 실제 그거와 관련된 문제들을 보고 예시 답안을 봐보면서 고민하면서 연결고리를 찾는 그런 공부들이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 고통스러운 공부인데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좀 지향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그 어떤 정신적인 부분의 소모성이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막 눈 감고 막 저같이 이제 막 대충 암기하고 끝내고 약간 이런 공부가 아니고 좀 구체적인 뭐 마인드맵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많이 하시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좀 들을 만한 수기인 것 같습니다. 도전하기도 좀 힘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감정평가 공부를 하고 이제 본인은 합격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공부하고 있는 본인 후배가 될 사람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통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수험계 자체에 워낙 단연차이신 분들 있고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스스로 이제 자기를 합리화를 하는 거죠. 나는 지금 현재 수준이 저 사람보다 낮고 스터디 성적이나 이렇게 실무 이런 법규를 잘 못 쓰는데 누군가는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뭐 상대적으로 내가 공부를 못한다,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 아, 나는 이제 초시고 이제 뭐 유예고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은연중에 포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 마인드를 절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보통 그 유혹에 넘어가면 어느 순간 그때 슬럼프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끌고 가고 자기 자신을 믿고 그냥 공부 계속 하다 보면 동차생들도 있고 뭐 유예 2년 차로 합격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걸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현재 이 상황 안에서 그냥 실력 가르기가 아니라 항상 긍정적으로 자기 합리화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참 좋은 말이죠. 자기를 바라보는 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굉장히 힘들긴 합니다. 참 이게 짧지 않은 짧다면 짧은 기간이시긴 하죠. 근데 일단 합격해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뭐 이렇게 굉장한 내용들 보면서 진짜 인터뷰를 해보니 왜 빨리 합격하셨는지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How fast?